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 소비자 선택 이론 네 번째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비자 선택과 관련된 응용 해가지고요. 여가와 노동의 선택 모형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노동공급 국선은 우상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 한번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의 공급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노동자라고 할게요. 노동자 입장에서. 자, 노동자가 목적식은 뭡니까 하면은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해요. 근데 효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을 많이 벌면 노동자들이 행복해지거나 아니면은요, 여가를 즐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니까 노동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동이 뭐가 좋아? 노동하고 싶으세요? 아이, 좋은 거 아니야. 노동은 우리가 비재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 함수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L이라고 씁니다. 많이 여가라고 할게요. 레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돈, 그걸 우리가 소득, M이라고 쓸게요. 이걸 소득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뭐 교수님 교과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약자 뭐 H, L 뭐 막 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공식 용어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가가 증가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노동자의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 제약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노동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M이 머니 인컴 해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은 이 사람이 임금이 얼마인가? 임금률이죠. 근데 우리 임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얼마나 했는가? 노동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제 근로소득 이렇게 해서 소득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칠판에 이제 그림을 나타내서 그리려고 해요.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다 할 거야. 요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가,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 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제약식을 그려야 되는데 예산제약식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가, 소득 해서 뭐 예산선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개를 만나서 효용 극대화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잘 봐보세요. 수평축이 여가란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요, 지금 이게 노동시간으로 여기 표현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가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암묵적인 제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24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24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는 노동이고요. 요거는 여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노동과 여가 시간을 합쳐서 24시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칠판에 표현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노동 시간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여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요 제약되어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여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W 임금률이 있고 되셨죠? 자, L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L은 24-2 이탈릭체 L 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24시간에다가 여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오셨습니까? 좀 집중해서 잘 봐보세요.
자, 그러면 예산제약식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예산제약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는 그대로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소득 M은 예산선입니다. 마이너스 L 여가 있고 W 이렇게 붙어 있어. 마이너스 W 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4에다가 W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W가 임금률인데 요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여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가의 가격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비자 이론할 때 PX 예산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PY, Y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의 직관적인 관심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X 앞에 붙은 요게 바로 네, 그렇죠. XJ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고 기울기로 임금률이에요. 임금률 여가의 가격 여가의 기회비용이에요. 엄밀하게는 기회비용인데 내가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만큼의 기회를 날리는 거야. 임금을 벌 수 있는 것을 날리기 때문에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가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목적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목적식. 자, 효용하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효용 다이렉트리 쓸게요. 그냥. 그러면 여가와 소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쭉 효용함수로 하면 여가 소득되고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효용, 일정한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죠. 자, 그 다음에 제약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약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M은 마이너스 W 여가 더하기 이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W 여가 더하기 24시간 일을 했는데 임금 얼마나 받니? 이게 절편이에요. 24시간 일을 했는데 임금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여가고 여기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수직축 절편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수직축 절편 요거 이게 이제 바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가 시간을 빵으로 했잖아. 여기 여가 시간이 빵인 거 이해되세요? 내가 여가를 하나도 즐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소득에다가 일을 한 거야. 24시간. 그러면 24 곱하기 시간당 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X축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M이 빵이야. M이 빵이면 어떻게 돼? L은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여가 24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산선이 요거 두 개 쭉 연결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임금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요 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합치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조그맣게 좀 그릴게요. 그러면 주어진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여기가 바로 우리는 2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 소득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2점은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2점이 내가 여가 시간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여가 시간을 만약에 12시간 여가 시간을 즐겼다 그러면 여기가 24시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24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가를 12시간 즐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24시간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가를 12시간 즐기면 노동도 12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여기 이 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식과 제약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효용 극대화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균형점 2에서는 점에서는 네, 이렇게요. MRS랑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여기서는 여가 소득 이거예요. 얘랑 임금률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MRS가 무엇을 뜻합니까? MRS가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이죠. 여가에 대한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를 여기 보시면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을 나눠준 겁니다. 이게 바로 요거죠. 자, 분자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자가 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가에 따른 편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되셨죠? 자, 얘는 뭐야? 얘는 임금이잖아, 임금. 얘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여가에 대한 비용이라니까 여가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RS가 W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MRS가 여가 소득 이건데 여기 W보다 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게 관심사가 여가야. 관심사가 여가예요. 여가를 내가 1시간 즐겼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여가를 내가 1시간 즐기게 되면 임금을 못 받잖아.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에 대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거야. 그럼 내가 제한된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가를 즐기지 않으면 노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여가를 늘리게 되면 노동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인 상황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요 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게요. A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게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걸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뜻합니다. 이게 MRS가 되고요. MRS 여가 소득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선이 바로 이겁니다. 예산선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W가 되는 거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임금. 이게 사실은 W가 되는 거죠. 임금하고 비교해 봤는데 어느 게 더 크다? 예, 여기 나와 있는 MRS가 더 큰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W보다 MRS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여가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은 여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여가를 증가시키니까 내가 노동을 감수해서 소득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이 가면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가 되었을 때가 효용이 극대화된다.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지금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여기다 여가를 놨고요. 지금 L로 놨어요. L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노동 했는데 요거 L로 좀 바꿔주세요. 요게 수평축이 이제 요 여가 요거 L로 좀 바꿔주세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노동 시간이 L로 돼 있고 레저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저. 요거는 이제 레이버 이렇게 할게요. 레이버.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여기요, 임금률이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금률이 올라가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상태인데,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요. 임금이라고 할게요. 상승했다고 합시다. 상승 시.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레저, 이거 여가라고 썼어요.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L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득 M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는 그냥 Y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XZ, YZ에서 그냥 Y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거시에서도 Y를 소득으로 많이 써요. 근데, 교수님 따라서는 M으로 많이 써서 머니 인컴, 우리가 이제 실질 소득할 때, 명목 소득할 때 했으니까, 그냥 M으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24시간 이렇게 있었죠. 이 기울기가 W0라고 합시다.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 내가 이거 보세요. 똑같은 노동을 했어. 노동을 여기서 1시간 더 했어. 여기 23시간에서 1시간 노동을 했어요. 여가를 감소하면 이만큼 내가 임금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 1시간 내가 여기 23이 되는 거죠. 24시간 여가를 즐기다가 여가를 1시간 줄이게 되면 여기 기울기만큼 시간당 임금률만큼 내가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시간당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24시간 일을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24시간에다가 W0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은 요거는 24만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이 20,000원이면 이 끝에 올라가면 이 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24만원 24시간 일하는 거에다가 W1 시간당 임금이 20,000원 하게 되면 얘는 48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밖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여기 어떻게 있다가 효용함수가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럼 A에서 B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 기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 변화다라고 하면 이게 뉴 예산선이니까 힘들죠? 예, 맞아요. 처음 하시면 이게 이쪽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생산 저 뒤에 요소 노동시장 할 때 좀 다시 한번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효용이 증가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덜어내면 요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간 거니까 대체효과,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면 무슨 소득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래프 가지고 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긴 한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풀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체효과, 소득효과 직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럼 직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임금률이 올라갔다 할게. 임금률이 올라가면 대체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가의 가격이 레저라고 할게요.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여가의 소비량은 줄어들죠. 여가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여가가 비싸졌으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 효과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스몰 m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선 영역이 커지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가가 정상제다라고 하면 여가의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느 게 더 큰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자, 지금 충격 주는 게 이거야. 임금률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노동 공급 증가시키잖아요. 소득 효과 노동 공급 감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는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자, L이 노동 시간이에요. 반면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은 힘을 보이게 되면 두 개가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 공급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고요. 대체 효과보다 만약에 소득 효과가 더 커요. 그러면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 효과 크게 되니까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따지게 돼요. 자, 다시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얘가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아셨죠? 그리고 소득 효과는 좀 뭔가 약간 삐딱선이를 타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객관식 할 때 계산 문제로도 볼 거고요. 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뭐 후방 굴절하는 그런 걸 볼 거예요. 후방 굴절한다는 건 뭐냐면 이 경우에 이 경우. 우리가 보통 임금 올려주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가 정상제야 돼. 요거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열등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열등제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야. 아셨죠? 정상제인 거예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정상제인 경우인데, 인 경우,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임금이 상승할 때, 임금이 상승 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면 이렇게 있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보다 이거인 경우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 공급이 감소했어.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합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한다. 후방 굴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 상황이 되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노동이고 임금이야.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요.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요. 요거를 바로 우리는 후방 굴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은근히 말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긴 하는데, 예, 요거 좀 잘 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면서 봐야 됩니다. 뭐 많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세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조금 얘기할 겁니다. 요것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개념은 좀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언제나 확실성화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화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위험이라는 리스크와 사실 불확실성은 다른 얘기지만 그냥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정한 보험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순기대 이득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페어하다라는 얘기는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 보세요. 동전 던지기를 생각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근데 앞면 헤드가 나왔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1-P의 확률로 2분의 1이겠죠. 테일,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잃게 되는 게임이라고 합시다.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윤이라고 할게요. 이윤, 기대 이윤이다라고 하면 기대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은 여기요. P 곱하기 수익 2분의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얻게 되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소득은 빵이 돼요. 이게 바로 공정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딸 확률은 2분의 1이고 잃을 확률이 2분의 1인데 따면 100만 원이고 잃으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 할게요. 공정해요? 아니죠.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지. 그러면 요거는 불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리하는 이제 기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내가 뒷면이 나오면 50만 원만큼만 손해를 본다 합시다. 이렇게. 그 이건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지. 그러니까 동전 앞뒷면 나올 확률이 동일한데요. 앞면이 나오게 되면 100만 원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 잃게 되면 그땐 공정한 건데 내가 잃게 됐을 때는 50만 원만 잃게 된대. 그럼 이건 나한테 유리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바로 아니 공정한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은 동전 던지기에 나한테 불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는데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을 겁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거를 위험에 대해서 기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크 어벌트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겁 많은 사람은 위험 기피자는 공정한 보험이 참가할 때 아니면 공정한 보험이라 해도 되고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게요. 게임이 있을 때 게임에 참가하지 않아요. 안 해.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위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공정한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게임에 참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들 수 있는데 약간 이것도 나중에 뭐 심화, 보론하거나 문제 풀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경제학 전공 시험인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옵니까 하면 위험에 대한 태도를 먼저 살짝 볼게요. 요거 그림을 살짝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효용함수를 그리는데 이게 나의 재산이라고 할게요.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 소득, 부 해도 돼요. 부, 재산의 크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때 나의 이제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효용함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소득 부를 W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효용함수가 이렇게 루트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부예요. 웰스하고 효용 유틸리티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효용이 부의 제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뭔가 이거 그래프를 좀 가지고 우선 아셔야 되는데 이걸 밑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목한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밑에서 보면은 눈을 원점에서 보세요. 이거를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미끄럼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끄럼틀 타요. 그랬을 때 뿅뿅뿅뿅 겁이 많아서 천천히 가다 나중에 뿅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 거야. 무섭지 않겠습니까? 뿅 가다가 세게 가요. 세게 가다가 나중에 뿅뿅뿅뿅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경우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선호자다, 러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오목한 경우를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만 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도 있어. 임금이 있고 부가 있고 여기 효용이라고 하면 효용을 표기하는데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효용이 W 이렇게 되면은 미끄럼틀이 그냥 오목하지도 않고 볼록하지도 않게 되면 이런 경우는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중립적이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정도 잘 봐주세요. 그럼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이야. 그럼 여기서는요 우선 내용을 요 정도 보시고요. 우리 책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 동전 던지기 게임 지금 말씀드렸고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기대 수익이 무한되고 좋은데 이게 주식이나 도박에 저는 참가 안 하거든요. 겁이 많아요. 위험 기피자. 너 분명히 남는 장사인데 왜 참가 안 해? 아, 그냥 무서워서요. 그래서 베르누이라는 학자가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기대 소득을
초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기대소득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대 효용에 관심이 있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 성피터스버그, 상테스부르크라고 하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분명히 남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라는 그 태도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위험에 대한 태도, 기피자인 경우에 얘기하게 되면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지 기대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대 효용 함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포노이만의 기대 효용 함수예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소득이라 할게요. 부라고 할게요. 웰스예요. 이렇게 보면 W로 할게요. W에 대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우리가 익숙한 효용함수야. 이게 바로 위험 기피적인 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요. 요거 머릿속에 암기해 주세요. 계산 문제를 보시면 더 좋아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저 뒤에 계산 문제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막 말씀드리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약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요. 어떤 소득이 망했을 때랑 소득이 10이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루트 속에 들어가면 여기는 소득이 10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여기는 빵일 때니까 그냥 루트 빵이니까 그냥 여기서 값은 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이 두 개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이렇게 쭉 연결해요. 이 파란 색깔 같이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자, 쭉 연결을 해가지고요. 여기 쭉 연결했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야.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이게 동전 던지기처럼 2분의 1,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요거 두 개 같아지는 거죠. 같아졌을 때 거기서 해당하는 요 D점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걸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기대 효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반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기계적으로 이걸 암기해 주세요. G와 D 사이의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면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에 대해서 기피해요. 기피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뭘 얘기하냐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 너 말이야. 연봉 안정적으로 5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 연말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게 되면 내가 너한테 연봉을 얼마를 줄 거냐면 9천만 원을 줄게. 1억에 가깝게. 근데 뒷면이 나오면 연봉을 1,000만 원 줄게. 이렇게요. 근데 확률은 두 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의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대소득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9천만 원 그리고 더하기 이 기대소득이 이거죠. 2분의 1의 확률로 1,000만 원 하면은 5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5천만 원 이거 그냥 무조건 내가 성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확실한 5천만 원과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요. 불확실한 5천만 원이야. 이 기대소득은 5천 똑같지만. 그래서 약간 이거는 불확실한 5천만 원이에요. 불확실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위험 기피하는 사람은요. 이 불확실한 5천만 원보다는 어느 걸 더 선호한다? 이걸 더 선호한다고요. 위험 기피자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위험 기피자는 여기에 있는 9천만 원 이게 꽂히는 게 아니라 그때 즐겁지. 억대 연봉이 가깝잖아. 근데 여기에 꽂히는 거야. 이렇게. 나 안 할래요. 이런 거지. 그래서 게임에 참가 안 하는 대신에 저 사장님 저 게임에 참가 안 할 테니까요. 대신 그냥 좀 임금을 깎아줘도 돼요. 그냥 이 불확실한 5천만 원보다는 그냥 4,500만 원만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얼마만큼?
원래는 확실한 5천이 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불확실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효용이 좀 겁나서 싫어하는 거야.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현대 사기업 가가지고 막 성과급 하는 거랑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되는 거랑 공무원 되면 좀 안정적으로 정년 퇴임이 보장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선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은 여기 얼마만큼 까였습니까? 불확실한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여기는 것처럼 500만 원을 약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는 만큼을 리스크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만큼 500만 원을 나는 포기할 생각이 있잖아.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게 바로 요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성 등가는 지금 5천만 원이 아니라 요거랑 리스크 프리미엄을 덜어낸 요거 있죠. 여기 G점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H에 해당하는 요 값을 우리가 확실성 등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로 하는 게 소용이 없고요.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계산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객관식이라든가 그 문제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요. 소비자 선택 이론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X고요. X의 가격 하게 되면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첫 번째는 순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이렇게 소득 효과가 같이 접목된 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체 효과만 나타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힉스라는 보상 수요 곡선이다. 이것도 슬로스키 방식이 있고 힉스 방식이 있어요. 근데 힉스 방식을 보통 많이 써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있잖아. 이거를 그냥 마샬의 수요 곡선이다 해서 통상의 아니면 보통이란 통자가 들어가죠. 보통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거 도출하는 게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첫 번째는 대체 효과가 생겨요. 싸진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게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 예산선 영역이 넓어져요. 이거 다이렉트리 이걸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 둘을 합친 게 우리는 가격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좀 힘들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 방식이라든가 세금을 때리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노동과 여가의 선택으로 확장한다던가 불확실성화의 선택으로 더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가 좀 제일 어렵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요거를 조금 더 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많이 나오기보다는 계산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좀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도로 했고요. 중간에 무슨 뭐 현시선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가지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생산자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